그럼 나머지는 그거보다 좀 전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작년부터 교재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재작년부터 바뀌었어? 지금 재작년부터 바뀌었어. 작년에도 3 썼어요. 어? 작년에도 3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쓴 거지. 아니, 내가 아니. 강의를 사보라지 않았잖아. 아니야? 아니, 그 정임원 교수님이 3 써도 된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이게 조금 업데이트 됐으니까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그 교재 자체를 다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그림들을 같은 내용의 그림이라도 3에서 4로 오면서 약간 새로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자, 이 그림 3에도 있고 4에도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4에서 내가 다시 갖고 왔었어요. 자, 그러니까 3이든 4든 배웠으니까 자, 휴먼 베타글로빈 로커스의 DNA와 하이퍼섹티브 사이트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자, 보통 우리가 DHS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HS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이퍼섹티브 사이트 앞자만 따서 H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하이퍼센시티브 사이트가 자, 센시티브, 하이퍼센시티브 조금 더 다르죠. 그러니까 하이퍼라는 얘기는 아주 많이라는 뜻인 거예요. 센시티브는 그보다 좀 덜한 거고 이거의 역사적인 걸 보게 되면 그 세포에다가 핵을 꺼내고 그래서 크로마틴 상태에다가 엔도뉴클레이드를 처리를 했을 때 엔도뉴클레이드를 처리하면 어떤 부분만 유독 잘 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잘린다? 다른 말로 하면 민감하다. 그 엔자임에 민감하니까 잘 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엔도뉴클레이드를 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엔도뉴클레이드 제한 요소 이것도 엔도뉴클레이드죠. 그래서 DNA를 중간에 자르는 엔도뉴클레이드예요. 제한요소 엔도뉴클레이드, 또 여러분이 실험 시간에 썼던 MNase, 그 다음에 가장 이 실험할 때 많이 쓰는 DNase1이라고 하는 효소. 이런 것들이 엔도뉴클레이드예요. 이런 엔도뉴클레이드에 로 자르면 유독 잘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 부분이 없으면 뭔가 유전자 전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이퍼센시티브 사이트 HS라고 붙이고 또는 DNase1으로 잘랐을 때 하이퍼센시티브하다 그래서 DNase1 하이퍼센시티브 사이트 앞자만 따서 DH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가장 먼저 발견이 된 DNase1 하이퍼센시티브 사이트가 어디냐면 베타글로빈 로커스의 업스트림에 있는 로커스 컨트롤 리전 부분에 5개의 하이퍼센시티브 사이트가 발견이 됐어요. 결국 그 부분은 잘 잘리고 그 옆에 부분은 잘 안 잘리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인핸서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었었고 그렇다면 왜 잘 잘리냐는 거죠. 어떤 그 변화가 있었길래 똑같은 농도의 엔도뉴클레이드 처리했을 때 잘 잘리느냐. 결국 그 부분이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프리 DNA였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DNA는 외부에 공격을 받으면 잘려요. 그런데 이 DNA가 어떠한 종류의 단백질이든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고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덜 잘리게끔 돼요. 그리고 잘 잘린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히스톤 옥타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DNase1 하이퍼센시티브 사이트 이퀄 프리 DNA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DNA와 히스톤 사이의 결합이 약화가 돼서 잘 잘릴 수도 있고 또는 정말 히스톤 옥타머가 떨어져 나가서 거의 프리 DNA 형태로 존재해서 잘 잘릴 수도 있고 결국 히스톤과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DNA보다는 오픈된 구조라는 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핸서 부분이 보통 이제 전사인들이 결합을 해야 되니까 하이퍼센시티브하고 그 다음에 전사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또는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들이 하이퍼센시티브 합니다. 자, 글로빈 로커스 같은 경우는 로커스 컨트롤 다운스트림에
5개의 글로빈 유전자가 있어요. 사람의 경우 이 중간에 있는 주황색은 슈도진이고 빨간색, 녹색,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개 유전자가 있고 얘네들이 배아시기 때는 엡실론이, 폐아시기 때는 2개의 감마글로빈 유전자가 그리고 성체시기가 되면 델타와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전사돼서 번역돼서 폴리페프타이드를 만들어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 델타와 베타가 둘 다 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양쪽으로 봤을 때는 델타보다는 베타의 발현량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헤모글로빈 할 때 알파 체인 2개, 베타 체인 2개 할 때 그 베타가 2베타예요. 그리고 폐하시기 때는 G감마, A감마 사실 이게 말 그대로 감마죠. 2개 사이에 그 염기설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G감마, A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유전자의 그 TSS 전사 시작 부위 부분들이 역시 DNA 조합에 의해서 하이퍼센시티브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 부분의 이 부분의 센시티비티가 사실 프로모터의 하이퍼센시티비티보다도 굉장히 월등하게 하이퍼센시티브해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HS1, 2, 3, 4까지라는 뜻인 거고요. HS1, HS2, HS3, HS4인 거고요. HS5는 인핸서가 아니라 인슐레이터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사인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CTCF라고 하는 인슐레이터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커스의 반대편 부분에도 역시 하이퍼센시티브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 역시도 인슐레이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은 3'HS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G를 기준으로 업스트림이니까 5'이고 G를 기준으로 다운스트림이라서 3'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슐레이터들 5', 3'에 있는 인슐레이터들 또는 G의 글로빈질은 업스트림이고 G에 따라서 어떤 G는 다운스트림 인핸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인핸서 부분들이 이렇게 하이퍼센시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퍼센시티브한 구조가 모든 세포들이 다 하이퍼센시티브하냐? 그건 아니에요. 글로빈 유전자가 전사되는 적혈구 계열 세포에서는 이 4개의 인핸서 부분이 하이퍼센시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적혈구 세포가 아닌 세포는 여기가 하이퍼센시티브하지 않아요. 왜? 이 유전자들을 전사할 일이 없고 얘가 인핸서로 작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이퍼센시티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 염기세는 다 똑같지만 그래서 염기세는 다 똑같이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하이퍼센시티브한 세포가 있고 안 한 세포가 있고 세포에 따라서 크로마틴 구조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DNA 염기세는 같지만 엔도뉴클레이드에서 잘 잘릴 수 있는 액티브한 오픈 때는 어떤 느슨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걸 통해서 유전자의 전사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지 다른 세포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발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암호화하는 유전자는 있지만 인핸서는 활성화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 하이퍼센시티브에 대한 얘기가 분자생물학 교재에 나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역시 분자생물학 교재 G편의 2학기 때 배운 내용에 앞에 아까 건 1이었고 이거는 2부분에 분자생물학 1이었고 이거는 2부분에 나와 있는데 보는 것처럼 DNA가 이렇게 히스톤에 꽁꽁 감겨 있으면 그 부분에 어떤 단백질들이 결합해야 될 때 결합할 수가 없어요. 위에 보는 것처럼 RNA 폴리머레이즈라든지 전사인자라든지 어떤 단백질도 DNA에 결합을 못해요. 그러면 그 일을 못하게끔 되는 거죠. 자, 유전자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히스톤 오타물을 떼어내야 RNA 폴리머레이즈의 결합이 가능해져요. 얘나 염기설은 같아요. 근데 크로마틴 구조가 달라지니까 폴리머레이즈의 결합 여부가 달라지고 이러면 전사가 되겠죠. 이 부분이 G이라면 여기는 전사가 될 수 없게끔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썼던 얘기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디피케이션, 리모델링 비슷한 의미의 용어기는 해요. 그런데 ATP 사용하지 않고 그냥 효소의 액티비티를
과정에서 히스톤 아미노산의 특별한 화학 그룹을 붙이거나 떼는 건 우리가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히스톤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과정은 ATP,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리모델링의 개념은 결국 DNA와 히스톤 단백질 사이의 결합 상태를 바꾸며 가장 많이 바꾸는 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히스톤 옥타머를 떼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변화는 히스톤의 위치를 조금 바꾼다라든지 더 미묘한 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뉴클레오점에서 로테이셔널 포지셔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톤 옥타머의 DNA가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바꿔주느냐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바꿔주는 걸 우리가 다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DNA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히스톤의 이 안정적인 결합을 깨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결합을 깨려면 힘이 들어가야겠죠.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ATP예요. 그래서 ATP를 가수분해해서 이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TP 디펜던트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ATP 디펜던트는 없이 그냥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건 당연히 앞에 ATP 디펜던트가 생략되어 있구나. ATP를 이용한 변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가장 큰 ATP 디펜던트 크로마틴 리모델링이고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전사도 일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DNA 복제도 일어날 수 없고, DNA의 리페어도 일어날 수 없고, 결국 DNA를 상대로 일어나는 일은 그 DNA가 히스톤에 담겨 있는 거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떼야지 그 DNA를 상대로 뭐 전사를 하든 복제를 하든 리페어를 하든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단계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히스톤과 DNA 사이의 결합을 바꾸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역시 분자설명을 갖고 온 그림이에요.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려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크로마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단백질 복합체가 크로마틴의 결합을 하고 ATP를 사용해서 히스톤 옥타머를 떼고 프리DNA가 돼야 폴리머레이즈든 무엇이든 전사인자가 단백질이 와서 결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세수한 그림이죠. 그리고 이때 이런 과정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우리가 크로마틴 ATP 디펜던트 크로마틴 리모델링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컴플렉스는 한국말로 복합체로 번역이 되고 보통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폴리펩타이드들은 파트너를 바꾸면 컴플렉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컴플렉스에도 참여가 가능할 때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기도 지금 녹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4개나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들이 같이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럼 크로마틴 리모델링에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뉴클레오점은 다 있어요. 뉴클레오점이 떨어져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히스톤 옥타머에 담고 있는 DNA 위치가 달라진 거. 자, 여기 하얀색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 염기서열이 얘랑 같은 염기서열이에요. 근데 위치가 조금 달라졌죠. 그러면 이것도 크로마틴 리모델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뉴클레오점 코아리전과 링커 리전의 위치를 조절하게 되면 이것도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페이싱, 그러니까 간격을 조절했다는 얘기는 히스톤 옥타머를 밀거나 당겨서 그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되고요. 주로 DNA 복제 직후에 복제하고 나서 새로 합성된 딸가닥에 히스톤 옥타머를 집어넣어서 뉴클레오점 구조를 형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어떤 링커리전의 간격들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DNA 복제 이후에도 조정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만약에 DNA 복제하고 났는데 대충 넣다 보니까 간격이 조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복제하고 나서 에너지 사용해서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맞추기도 하고요. 또 이 상황에서 이따가 이 부분이 프로모터 부분이다. 그래서 전산대 결합을 좀 쉽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DNA가 이 DNA가 이 상황에서는 옥타머가 감겨져 있지만 이렇게 가면 프리 DNA 쪽으로 나오게끔 되죠. 그러면 어떤 단백질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 상황이 되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리모델링이고 앞에 본 것처럼 히슨 옥타머를 아예 통째로 떼어내게 되는 이런 것도 리모델링이에요. 보통 이렇게 옥타머가 떼어내져 있는 부분을 뉴클레오종 프리 리전해서 NFR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히스톤 옥타머는 누가 데리고 오느냐? 히스톤 옥타머는 DNA 염기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코팩터들이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쟤를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데리고 오는 단백질은 전사인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사인자라는 얘기는 DNA 염기사를 인지할 수 있는 단백질이고요. 그래 보는 것처럼 이 단백질 시퀀스 스페시픽 팩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퀀스 스페시픽이란 DNA 염기서열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팩터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는 크로마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주로 이제 전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사인자가 염기서를 인지해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사인자가 보통 바로 폴리머레이즈를 데리고 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전사인자가 누굴 데리고 오느냐? 이런 리모델링 컴플렉스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사인자와 리모델링 컴플렉스의 그 컴플렉스를 구성하는 여러 개 서브유닛 중에 한 서브유닛과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데리고 오게 되고요. 자, 오면 이제 얘가 와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히스톤 옥타머를 떼거나 밀거나 이런 변화들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크로마틴 리모델링 컴플렉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교재 자료에서 PDF 이 그림을 제공을 안 해서 내가 어떻게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뒤에 뒷면 보이잖아. 뒷면 글씨 보이죠. 이 교재 이렇게 앞뒤가 인쇄가 돼 있어 깨끗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찍어서 올려왔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룹이 리모델링 컴플렉스의 그룹이에요. 어떻게 그 그룹을 나눴냐? 그 안에 들어있는 ATP를 가수분해하는 효소 서브유닛이 어떤 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컴플렉스를 4종류로 나눠놨어요. 자, 아까 3판 들고 있었다는 얘기 찍고 있었는데 3판 책에는 이게 4개가 아니라 하나, 둘, 그 다음에 아덜스예요. 근데 지금 4판 책에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장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스위스닉 컴플렉스예요. 여기 보면 효모에도 있고 드로소필라에도 있고 휴먼이나 마우스에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M이라고 적어놓고 휴먼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마말이라고 봐야겠죠. 자, 스위스닉 컴플렉스들이 ATP 디펜던트 리모델링하는 컴플렉스의 한 종류고요. 주로 얘네들은 전사 활성화 과정에서 프로모터 액티베이션 할 때 스위스닉 컴플렉스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와이 컴플렉스가 또 한 그룹이에요. 얘네들은 주로 DNA 복제할 때, DNA 복제하고 나면 히스톤 집어넣고 자리 조정하고 해야 되죠. 이때 이 그룹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CHD는 이 안에 갖고 있는 ATPase가 크로모 도메인들을 갖고 있어서 그 크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다 해서 크로모 도메인의 약자로 CH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룹은 이노80 그룹이에요. 얘 역시도 얘는 주로 리페어 관련되어서
자, DNA가 데미지가 되면 DNA를 고쳐야 돼요. 근데 그 DNA가 히스톤에 감겨있는 상태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톤들을 가서 떼고 리페어 엔자임이 들어가서 잘라붙이든 뭐 리컴비네이션을 하든 뭘 하든 하고 다시 히스톤 옥타모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때 이 리모델링에는 옥타모 떼고 붙이는 데는 주로 이노80 계열의 리모델링 컴플렉스가 작용을 합니다. 자, 뭐 각자가 뭘 하는지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갖고 있는 ATPase의 도메인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놓고 보니 나름 자기의 전문 영역 부분이 있다. 전부 다 에너지를 사용해서 히스톤 옥타모를 떼거나 밀거나 변화를 주는 건 맞지만 그 변화 과정이 언제 참여하냐에 따라서 이 엔자임들의 어떤 참여 정도도 조금씩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에서 봤던 생각나죠? 자, 여러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전자생물학 교재에서 갖고 온 그림이었어요. 자,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앞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난 처음 보는 그림인데 하는 표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발표하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리마인드 좀 하고 시작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로마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모델링의 개념은 액티브한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자, 딜이 복제하고 났을 때 히스톤 옥타모 쭉 다 감겨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전사를 해야 되거나 뭘 하면 풀어야 돼요. 액티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히스톤 옥타모를 다시 집어넣는 것도 리모델링이고 떼는 것도 리모델링이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제를 하고 나면 전부 다 집어넣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떼어내는 액티브한 과정들을 주로 얘기할 때 이제 리모델링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떼어냈으면 액티브한 구조, 결국 프리 DNA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액티브한 프리 DNA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방법은 그 부분의 크로마틴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인 방법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Nase1을 처리를 해서 자, 지금 요 사이가 조금 뉴클레온 간의 간격이 지금 조금 멀죠. 다른 부분보다 좀 요거보다 이거 좀 멀죠. 자, 이 부분이 이넨서나 프로모터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멀고 이 부분이 프리덴이에요. 그러면 DNase1에 의해서 처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잘 잘리게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DNA를 회수해요. 회수한 DNA를 서던블럿 방법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게 가장 이제 1990년대 때 이 부분이 하이퍼센시티브한지 아닌지 액티브한 구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었고요. 근데 서던블럿 방법은 내가 원하는 부분마다 하나하나씩 다 봐야 돼요. 실험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방사능도 써야 되고 그러다가 좀 세월이 흘러서는 어떻게 됐냐면 qPCR, 그 리얼타임 PCR들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를 자르고 DNA를 회수한 다음에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다가 이 부분이 만약에 많이 잘렸다. 프라이머 디자인해서 여기 PCR 하면 어떻게 돼요? PCR 프로덕트가 안 나오겠죠. 하이퍼센시티브 안 했다? 그럼 이 부분이 안 잘렸을 거예요. PCR 프로덕트 이렇게 짜면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래서 PCR 프로덕트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로 크로마틴 리모델링을 한동안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퀀싱 DNA 라이브러리 제작, 즉 엔자임으로 자른 다음에 단백질을 제거하고 DNA를 다 얻은 다음에 그 부분을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얘기는 내가 얻은 DNA를 시퀀싱하기 전에 양쪽 말단에다가 특별한 염기설들을 붙이는 작업을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붙여갖고 그 회수한 DNA를 전부 다 기계로 시퀀싱 기계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전체 제놈에다가 매핑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제노 와이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 그리고 됐다는 얘기는 프리 DNA 상태고 안 됐다는 얘기는 필수 옥탐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DNase1을 처리를 한 다음에 단백질 제거하고 DNA만 걷어내서 이 과정을 수행을 해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했었었던 MNase, 역시 DNase와 유사한 엔도뉴클레이즈예요. DNase1 같은 경우는 링커 리전이 아니어도 DNA와 히스톤 사이의 결합이 좀 약화가 됐으면 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MNase는 마이크로커플 뉴클레이즈라고 하는 이 MNase는 링커 리전만 자르고 코어 리전은 못 자르는, 굉장히 링커 리전과 코어 리전을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처리를 하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링커 리전을 다 잘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할 때 세포에서 핵 꺼낸 다음에 핵에다가 MNase 처리했었었죠. 농도별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제거해서 DNA를 추출하고 프로테인 리액션하고 피놀 익스트랙션에서 단백질만 녹여내고 위에 물층에 DNA만 녹여가지고 그 DNA를 얻은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아가루셀에다가 걸고 그럼 뉴클레이드 레더가 나오긴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 원하는 어떤 부분, 아까 글로비노커스의 하이퍼센티브 사이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프루브를 제작을 해서, 프루브란 얘기는 DNA와 결합할 수 있는 약 100베이스, 200베이스짜리의 짧은 DNA 조각을 프루브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붙여서 DNA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하이퍼센티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역시 얻은 DNA 전부 다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시퀀싱해서 어떻게 잘렸는지를 가지고 하이퍼센티브를 볼 수도 있고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제 페어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 이런 것처럼 역시 이 같은 경우는 엔자임으로 자르는 대신에 얘는 초음파로 잘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죠. 그러면 DNA가 역시 물리적으로 잘랐을 때 망치로 때렸을 때도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으면 덜 잘리고 망치로 혼자 있으면 더 많이 잘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른 다음에 여기 보면 페놀크로로폼 익스트랙션을 하는 거예요. 즉 프리DNA 부분은 물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단백질하고 결합하고 있는 부분, 히스톤이든 무엇이든 단백질하고 결합하고 있는 부분은 피놀층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페놀이라고 하는 얘는 물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단백질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 단백질을 녹여내는 어떤 그 성질을 가진 무기용매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넣고 크로마틴을 소니케이션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자르고 피놀하고 물하고 섞은 다음에 볼텍스를 계속하게 되면 단백질에 감싸져 있는 DNA는 아래쪽 피놀층으로 내려가고 DNA 혼자 있는 조각들은 위에 물층으로 뜨게끔 돼요. 그래서 아래층과 위층을 나눠서 위에 물층만 걷어갖고 와서 그 부분에 DNA를 퓨리파이해서 그 DNA를 분석해요. 그리고 그 DNA는 세포 안에 있을 때 단백질하고 결합하고 있지 않은 액티브한 구조, 프리 DNA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방법으로 크로마틴 리모델링이 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활성 상태로 리모델링 된 부분을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개발된 방법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ATAC, 그러니까 ATAC이라고 하는 이 방법인데, 자, 이건 뭐냐면 뭘 사용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트랜스포종이 아니라 얘는 트랜스포사드예요. 이게 뭐냐면 트랜스포사드. 자, 트랜스포존은 옮겨 다닐 수 있는 DNA 염기서열이고 트랜스포사드는 그 트랜스포존을 인지해서 DNA를 잘라서 옮겨가는 효소를 우리가 트랜스포사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도 그럼 뒷부분에 우리 레트로 트랜스포존, DNA 트랜스포존하고 트랜스포존을 엘러먼트 해갖고 옮겨 다닐 수 있는 DNA 얘기가 나와요.
자, 이때 그 옮겨가려면 그 염기서를 트랜스포전의 양쪽 말단 염기서를 인지하고 자를 수 있는 효소 트랜스포스아제가 필요해요. 자, 트랜스포스아제를 이용을 해서 DNA를 자르는데 이때 자르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특별한 염기서를 아예 집어넣는 거예요. 트랜스포스아제가 DNA를 자를 수 있는 엔자임이고 자르면서 거기다가 특별한 염기서를 집어넣게끔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잘렸다 아니었다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죠. 자, 이때 이 트랜스포스아제가 크로마틴 구조가 액티브하면, 널널하면, 프리DNA면 가서 잘 들어가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퍼펙트하면 상대적으로 못 자르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엔도뉴클레이즈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스아제도 어쨌든 DNA를 자르는 엔자임이니까 이 엔자임을 약간 변형시켜서 DNA를 자르게끔 하고 대신에 이 기술 개발할 때 자르고 엔자임이 자르고 다른 부분에다가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서를 몇십 개 이렇게 붙여놓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DNA를 회수했을 때 그 잘린 부분의 말단에 그 몇십 개 염기살들이 존재를 하고 그 염기살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약간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양쪽 말단에 그 염기살을 만들어서 걔를 기준으로 이 DNA를 읽어 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퀀싱을 하려면 우리 PCR도 프라임을 붙여서 프라임부터 이렇게 합성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염기선을 읽는 것도 시작점 뭔가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시퀀싱 기법으로 뉴클레오타이드 합성해 나가면서 멈춰지는 부분의 염기선을 읽어 나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랜스포스아제를 이용을 해서 염기선을 트랜스포스아제 억세서빌리티 접근 가능한 그 상황을 만들어서 DNA를 분석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전부 다 프리 DNA는 히스토가 결합하지 않은 DNA는 엔자임의 공격이든 물리적인 공격이든 잘 잘릴 수 있는 센시티브한, 억세서블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히스톤에 감겨 있으면 안 잘리는, 억세서블하지 않은 공격에 레지스턴트한, 저항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이 부분이 액티브하냐, 안 액티브하냐. 그리고 액티브한 부분은 ATP 디펜던트 크로마틴 리버제닉 컴플렉스에 의해서 액티브하게 변화가 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니다. 나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크로마틴 IP 실험들을 해보면은 ATP 디펜던트 리버제닉 컴플렉스의 서브유닛들이 이네서나 프로모터 부분에 많이 결합하고 있는 것이 크로마틴 IP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리버제닉 컴플렉스를 없애면 발현하지 못하도록 세포를 조작하게 되면은 이런 파이브시스병 구조가 감소하는 것들도 역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크로마틴 접근도 억세서빌리티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그 부분이 프리해야 엔자임이든 뭐든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던 뭐 전사이다나 RNA 폴리머레이즈나 전부 다 여기 사용한 엔자임과 마찬가지로 다 단백질이에요. 프리해야 들어가는 거고 억세서블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자임이 잘 잘린다는 얘기는 엔자임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폴리머레이즈든 뭐든 어떤 다른 단백질들도 잘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구조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ATP 디펜던트 크로마틴 리버제닉 컴플렉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다시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히스톤 옥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역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지금 뭐 닫힌 크로마틴, 이질 크로마틴으로 표시했고 아래쪽은 유크로마틴 구조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가 아니라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은 뇌 넓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이 ATP 디펜던트 리모델링은 주로 좁은 부분, 보통 우리 전사 시작하는 프로모터에서 뉴클레오도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만 떼요. 2개만 떼도 거의 400베이스짜리 프리DNA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전사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와서 붙기에는 충분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ATP 디펜던트 리모델링은 좁은 부위에서 일어나는 크로마틴 구조의 변화이고 그거에 비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히스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넓은 뉴클레오점 2개가 아니라 뉴클레오점 10개, 20개에서 일어나는 넓은 부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뭐 폴리머를 붙고 이 부분이 진이었다. 전사가 활성화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히스톤 모티케이션 얘기를 하면서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엔자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어떤 게 있냐. 우리 분자생물학 교재에 나와 있었던 것과 유사한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보는 것처럼 뉴클레오좀 조립. 자, 샤페론이 히스톤 옥타머를 붙잡고 데려다 주기는 해요. 그런데 얘네들을 직접 넣고 하는 데는 ATP 디펜던트 리모델링 컴플렉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랙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뉴클레오좀 조립하는데도 리모델링 컴플렉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슬라이딩. 지금 히스톤 옥타머 밀어서 간격 조정을 다르게 했죠. 자, 이때도 리모델링 컴플렉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위의 슬라이딩은 필요에 의해서 밀어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프로모터 부분이었다. 여기 지금 전사자가 붙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랬으면 이 상황에서 못 붙기 때문에 밀어서 이 부분을 프리데니를 만들어서 액티van 부분을 만들기 위한 개념으로 이제 슬라이딩이라고 표시한 것이고요. 여기에 스페이싱은 지금 얘네 복제하고 나서 히스톤 옥타머를 집어넣는데 대충 넣다 보니까 여기는 좀 간격이 떨어져 있고 여기는 간격이 너무 붙어 있죠. 이거 나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 이걸 지금 스페이싱으로 얘기했고 또는 그죠? 스페이싱으로 보통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에빅션. 에빅션이라는 얘기는 제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톤 옥타머를 제거해서 이렇게 히스톤 옥타머 5개가 들어있었는데 하나 제거해서 그리고 밖으로 프리하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 자, 히스톤 에빅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때도 역시 ATP 디펜던트 리모델링 컴플렉스에 의한 작용이고요. 마지막은 지금 에디팅 편집이라는 표시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히스톤 베리언트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히스톤 베리언트는 SB 동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걔네 복제할 때는 일단 기본 카노니컬 형태를 다 집어넣고 복제한 이후에 뭐 G2B나 또는 그 다음 그 라운드의 G1B나 이럴 때 그 베리언트를 집어넣을 때 결국 뉴클레오존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때도 크로마틴 리모델링 컴플렉스가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로 에디팅 편집을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자리가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베리언트 집어넣은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보면 히스톤 옥타머와 DNA 사이의 인터랙션, 위치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컴플렉스가 반응을 한다. 자, 아까 분자생물학 교재에 나왔던 그 컴플렉스 네 그룹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스웨이스닉 컴플렉스, 아이스와이, CHD, 이노80 그룹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보는 것처럼 얘네들이 효모에도 있고 포유류에도 존재를 해요. 결국 가장 단순한 진액 구성, 가장 고등한 진액까지 공통적인 컴플렉스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컴플렉스를 구성하는 서브유닛들을 보면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을 나눈 게 아까 내가 ATPase를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했어요. ATPase는 ATP의 호스피스 하나 빼는 그 작용을 하는 엔자임을 우리가 ATPase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스위스 컴플렉스의 ATPase는 여기 나와 있는 이 SWI2 또는 밑에 SNF2 얘네들이 지금 여기 보라색 짙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얘네들이 ATPase예요. 자,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BRG1 또는 BRM 이 서브유닛들이 ATPase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BRG1이 이네스에 붙었나 안 붙어 있나, 전사가 활성화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나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 그러니까 히스톤 옥타머가 제거되는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 컴플렉스가 붙었나 안 붙었나 BRG1에 대한 안티바디로 크로마틴 IP 실험을 해보면 그 부분에서 BRG1이 디텍션이 됩니다. 결국 이제 크로마틴에 붙어서 일을 하게끔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아이소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도 SNF2H라고 되어 있는 이 짙은 색들 얘네들이 이제 서브유닛 ATPase 서브유닛으로 작용을 하게끔 되고요. 여러 종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결합하고 있는 다른 서브유닛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동일한 ATPase를 가지고 있어서 한 그룹에 묶여져 있는 것이고요. CHP 그룹 같은 경우는 보는 것처럼 가운데 CHD 그 크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는 서브유닛에서 CHD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자 마지막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뭐 P3핵이 붙어 있거나, 자 얘네들이 P3핵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논문들에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그룹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ATP를 가수분해하는 거는 요 서브유닛들이 해요. 그럼 나머지 서브유닛은 안 중요하느냐? 실제로 실험들을 해보면 이 서브유닛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리모델링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서브유닛들 중에는 다 나름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얘네들이 결합할 때 물론 전사인자가 이 서브유닛 중에 어떤 하나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끌려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걔도 하지만 저런 커다란 단백질 복합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도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아스틸레이션이 되고 나면 그 아스틸레이션을 인지하고 오기 위해서 보통 브로모 도메인이나 이런 도메인들을 갖고 있는 서브유닛들이 이 안에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전사인자의 DNA 염색을 인지하는 전사인자와 함께 그 부분에서 일어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인지해서 이 서브유닛들이 다 같이 가서 히스톤 옥타머들을 밀어내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컴플렉스들은 특정한 서브유닛이 컴플렉스로 존재할 때는 그 서브유닛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자, 필요 없는데 다 같이 저렇게 떼거지로 다니지 않겠죠. 떼거지로 다닐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네 그룹에 들어있는 그 ATPase의 도메인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보는 것처럼 가운데 짙은 보라색과 옅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ATPase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DNA 트랜스로케이션 도메인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자, 트랜스로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위치를 바꾸는 걸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랜스는 변한 거고, 로케이션은 위치라는 거고. 자, 우리가 DNA가 어떤 식으로 히스톤 옥타머와 작용을 해서 역할을 하느냐. 요 다음 그림에 나오는 마지막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옥타머에 DNA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뗀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바로 떼기보다는 요걸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감겨 있으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뭐 스페이싱을 하거나 슬라이딩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DNA가 그 우리 이렇게 벌레들 보면 몸 이렇게 뭉치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밀어가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이 그 페리케이즈라든지 트랜스로케이션의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 보라색 도메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스위스닉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주로 전사 시작 부위에 TSS나 이넨서의 액티반 크로마틴을 만들 때 이 스위스닉 계열의 리모델링 컴플렉스들이 동원이 되는데 얘 안에는 보면 보는 것처럼 브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모 도메인을 이용해서 그 부분이 이미 아스틸레이션이 되어 있다면, 히스톤 아스틸레이션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지해서 이 리모델링 컴플렉스들의 결합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또 이제 이거 여기 크로모 도메인 얘 같은 경우는 CH 그룹 같은 경우는 히스톤 옥타머를 떼는 것도 리모델링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갖다 집어넣는 것도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넥티브한 결과를 초래하게끔 되는 거죠. 주로 DNA 히스톤 메틸레이션 중에서 이넥티브한 메틸레이션들이 있죠. 그 이넥티브한 히스톤 메틸레이션을
여기 있는 크로모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인액티브한 히스톤 메틸레이션을 인지해서 얘네들이 가서 히스톤 옥타모를 다시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다 히스톤 옥타모를 집어넣기 때문에 떼는 것만을 리모델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다시 필요 없을 때 집어넣는 것도 리모델링이에요. 결과적으로 DNA와 히스톤 옥타모 사이의 결합은 떼든 붙이든 변화가 유발되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크로마틴의 접근도 조절. 그리고 전사할 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자, 여기 지금 5개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양쪽으로 밀든지 밀어서 가운데 좀 벌리든지 아니면 옥타머를 아예 떼어내든지 이때는 주로 스위스닉 컴플렉스들이 이 과정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뉴클레오드 형성과 배열 주로 이거는 DNA 복제할 때 세가닥에 히스톤 집어넣을 때는 물론 샤페론이 히스톤 자체를 붙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런 리모델링 컴플렉스들이 집어넣고 나서 배열 같은 것들을 하는 여기 이노80은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이스와이가 CH 도메인을 갖고 있는 배열들이 이 과정들을 수행하게 되고 이노80은 주로 그런 것처럼 히스톤 베리언트 집어넣거나 또는 히스톤 DNA 리페어 과정 할 때 이노80들이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나름의 어떤 전문 분야가 리모델링 컴플렉스 중에 나름의 전문 분야가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DNA 복제든 전사든 리페어든 히스톤 옥타머들을 필요에 따라서 떼고 다시 집어넣는 과정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이 과정들은 세포마다 조직마다 같은 세포라도 그 세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DNA 염기서열이라도 그 DNA 염기서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절될 수 있다. 이건 책에 제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던데 제어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마지막 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조금씩 밀어서 자, 여기 보면 이만큼 벌어졌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시 가고 이건 조금씩 가고 조금씩 밀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물리화학자들이 이렇게 모델을 설명을 해놨죠. 다음에 마지막 글이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바로 서던 블러시예요. 서던 블러. 서던 블러시 서던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서던 블러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아마 서던이라는 게 본인 그 패밀리 네임이에요. 성이에요. 과거에 그 개발한 사람의 조상이 그 동네에 남쪽에 살았던 거야. 그래서 서던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 성은 아무런 뜻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서던 그냥 남쪽이란 단어잖아. 그런 것들을 그 이름으로 써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뭐죠? 또 말할 거 생각이 안 나고 그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그 뭐 브레더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그게 이 패밀리 네임이에요. 성이에요. 자, 아마도 그 사람의 어떤 동네 살면서 그 집이 남쪽이었어서 이름이 성이 패밀리 서던을 붙였을 건데 서던 블럿은 DNA를 잡는 걸 서던이라고 얘기를 해요. RNA를 DNA로 잡으면 노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백질을 안티바디로 잡으면 웨스턴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자, 이건 뭐 한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 부분은 유전자예요. 그리고 유전자의 업스트림으로 이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00,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000. 3000개 정도까지가 이렇게 뒤에 이만큼이 전자 시작부위로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HS2, 하이퍼센시티브 사이트 2에서 온 단어고 액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고 결국 인액서로 작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DNA 염기서열에 보면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 있어 전사인자 이름이고 전사인자 아니 모티브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속초에 제일 많이 말하는 가타. 가타는 가타 1부터 가타 6까지인가 전사인자가 있는데 왜 전사인자 이름이에요. 왜 가타냐? 얘가 결합하는 부분의 DNA 염기설이 GATA예요. 그 염기설을 인지하고 붙는다 그래서 그냥 단백질 이름을 전사인자 이름을 가타로 명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인해서 부분에는 이 유전자의 인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의 인해서 부분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전사인자들이 결합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인해서는 하우스키핑 팀보다는 티슈 스페시픽한 진들의 전사를 촉진하게끔 됩니다. 하우스키핑 진은 모든 세포에서 전사가 되지만 티슈 스페시픽한 진은 그 특정한 세포에서만 전사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전사 레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발현력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조직 특이적인 전사인자들이 조직 특이적인 유전자의 전사를 하기 위해서 인해서 부분에 결합하게끔 돼요. 자, 보면 여기에 이제 요 위치에 이런 염기설들을 갖고 있는 인해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전사 시작부이고 여기서 업스트림 지금 여기 N-1로 되어 있어 프로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N은 뉴클레오점의 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다른 써던 방법으로 M&A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써던 인다이렉트 엔드레이블링 방법으로 뉴클레오점의 포지셔닝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전사 시작 부위에는 뉴클레오점 링커리전에 해당하고 뉴클레오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 위에 이렇게 뉴클레오점이 위치하는 걸 실험적으로 다 확인을 했었던 그 실험 데이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마이너스 1 부분에 프로모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0에서 마이너스 200페이지 정도 되겠죠. 이 부분에 이러이러한 염기서열들이 존재를 합니다. 뒤에 가타나 캡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사인자 바인딩 사이트고요. 조직 특이적인.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TAA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타타박스예요. 타타박스가 TATA이긴 하지만 모든 타타박스의 염기설이 정확하게 TATA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ATAA에 이게 대충 타타랑 비슷하잖아. 이 부분이 이제 그 TBP가 인지해서 그 전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 ATAA 중에서 염기서열 한 2개만 ATAA를 GGAA로 바꾸잖아요. 전사가 거의 제로로 떨어져요. 전사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다른 거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타타박스의 그 위력이 그 인액생물에서의 전사에서는 중요한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프로모터 염기서열이고, 자, 이 실험은 뭘 한 거냐면 세포에다가 M&A들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링커리전이 잘렸겠죠. 그리고 링커리전이 잘렸으니까 전체적으로 DNA가 200페이스 간격으로 잘려졌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DNA를 추출했어요. 그리고 그걸 아가루셀에다가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뉴클레오점 레더가 나오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거는 뉴클레오 M&A들을 굉장히 조금만 사용한 거고 조금 더 많이 해서 크로마틴에 쳐서 뉴클레오점 레더를 얻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막대기들 있죠. 이게 바로 DNA 프루브예요. 방사능을 P32로 마킹을 한 이 프루브 DNA들을 얻은 다음에 아가루셀에다가 DNA 걸고 멤브레인, 웨스턴 멤브레인하고 마찬가지 그런 멤브레인이에요. 종이에다가 DNA를 트랜스퍼해요. 그러면 이제 아가루셀에 걸었던 DNA, 뉴클레오점 레더 형식으로 걸렸던 DNA가 멤브레인으로 옮겨가게끔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옮겨가는 DNA는 더블 스트랜드잖아요. 얘를 이 멤브레인을 소금물에다가 담궈요. 그러면 우리 더블 스트랜드 결합하고 있는 DNA가 싱글 스트랜드로 벌어지게끔 돼요. 95도씨로 올려도 싱글 스트랜드로 바뀌지만 고농도의 소금물에 넣어도 DNA가 이렇게 끊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런
한 뭐 100에서 200베이스 정도 되는 이 짧은 그 프루브 DNA를 이 멤브레인하고 섞어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게끔 돼요. 단일가적인 프루브를. 그러면 염기서열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 반응하고 나서 남은 DNA는 남은 프루브는 버려버리고 이 멤브레인에 이제 방사능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방사능을 필름을 이용해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 프루브가 가서 붙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 원래 여기 DNA는 전체 모든 세포의 DNA가 다 들어있지만 내가 관심 있는 이 부분에 프루브를 붙였으니까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그 제 위치에 이 부분의 DNA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프루브가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자, 이 부분은 이 프루브를 붙였어요.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600에서 뭐 700, 800. 프로모터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에요. 봤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레더가 200베이스 간격으로 나름 깨끗하게 레더가 관찰이 돼요. 여러분 했던 것처럼. 그런데 자, 이 부분 프루브 요거 썼어요. 여기 프로모터 부분이죠. 그랬더니 세개 보니까 어때요? 레더가 별로 선명하지 않죠. 뭔가 던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뉴클레오돔의 포지셔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마다 위치가 각각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 있는 프루브, 여기는 전사 시작 부위를 커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레더가 보이지 않아요. 뒤쪽이 여기는 쥔 바디 부분이에요. 전사가 되고 있는 쥔 바디 부분에 역시 레더가 보이지 않아요. 자, 아까 얘는 레더가 그 프로모터에서 약간 업스트림인 N2에서 N3 부분 정도에다 프로브를 붙였어요. 얘는 지금 레더가 보여요. 결국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뉴클레오돔들이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스타트 사이트, 프로모터나 스타트 사이트 전사되는 쥔바디 부분에는 뉴클레오돔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이게 사실 거의 같은 멤브레인이에요. 같은 멤브레인이랑 프루브가 붙였다 뗐다 한 거예요, 이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프루브예요. 이네서 부분이죠. 일단 되게 허옇죠. 왜? 이게 mNA로 잘라놓으니까 여기 DNA가 다 잘라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뉴클레오돔이 없어져 버리니까. 뉴클레오돔 그 레더가 안 보이는 것들은 아예 허옇게 보이고 있어요. 같은 양의 다 DNA를 걸었는데 이런 거고요. 이 양 옆에는 이네서가 아닌 이네서 주변 부분이에요. 역시 다시 뉴클레오돔 레더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네서 주변에는 뉴클레오돔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이네서는 포지셔닝도 안 하고 포지션이 많이 에빅션이 되어 있고 스톤 옥타모가 그러다 보니까 DNA가 다 잘려져서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프로모터 부분, 진 바디 부분 이렇게 포지셔닝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그 부분이 뭔가 DNA가 뭐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6개의 라인이 있는데 왼쪽 3개 거 있고 오른쪽 3개가 있어요. 자, 오른쪽 3개는 뭐냐 하면 여기 그러면은 MUT라고 돼 있죠. 뮤테이션의 약자예요. 뮤테이션 뭘 뮤테이션 했냐면은 이거는 이네서 부분의 염기서열 하나를 전사인자 여기 NF2라고 하는 전사인자 바인딩 사이트의 염기서열 몇 개를 뮤테이션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진이나 프로모터나 여기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여기 이네서만 염기서열 몇 개를 바꿨더니 유전자 전사가 거의 제로로 떨어져요. 안 일어나게끔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부분을 봤더니 자, 뮤테이션은 여기 이네서 염기서열 몇 개 바꿨는데 여기 이렇게 그 거의 밴드가 안 보였는데 다시 뉴클레오돔 레더 밴드가 보이죠. 그 부분에 다시 히스톤 옥타모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와 얘는 어차피 이네서 가장자리니까 와일드 타입이나 뮤테이션 타입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을 좀 넘어서 여기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프로모터 부분에 프룹을 붙였어요.
와일드 타입은 전사가 되는 상황이어서 프로모터 부분의 뉴클레오존 레더가 다 뭉개져 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레더가 나타나고 있죠. 프로모터 연기설 건 마찬가지야. 두 개가 같은데 인핸서가 정상이고 인핸서가 망가졌다는 그 차이만으로 프로모터의 뉴클레오존 포지셔닝이 달라진 거예요. 자, 전사 안 되니까 스타트 사이트, 전사 시작 부위, 그 다음에 진 바디에서도 이 뭉개졌던 레더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결국 전사가 앞에 와이트 타입은 전사가 되는 상황, 뮤턴트는 인핸서의 염기서에 몇 개 건드려서 전사가 못 일어나도록 상황을 바꾸고 났을 때 저렇게 뉴클레오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봤던 전사가 될 때는 그냥 폴리머리즈 붙어야 되고 폴리머리즈 지나가야 되고 또 제네럴 트랜스미션 팩터 앞에 프로모터가 붙어야 되다 보니까 뉴클레오존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전사가 안 일어나는 인핸서를 뮤테이션에서 전사가 안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히스톤들이 그냥 DNA에 더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마틴 구조의 다름을 MNA즈와 서던 블럿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핸서와 프로모터, 전사 시작 부위, 그리고 인핸서나 프로모터가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 거죠. 쥔과 인핸서 사이에 낑긴 부분들에 대해서도 프로브를 해서 본 실험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림은 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지만 이게 다 쟤를 다 따로 거는 게 아니에요. 한 두 개만 걸어가지고 프로브 붙이고 그다음에 프로브 띄고 다시 다른 프로브 또 붙여서 멤브레인을 재활용해서 여러분 레슨 할 때도 단백질 이렇게 멤브레인 트랜스퍼에서 안티바디 붙여서 발광시켜서 보고 끝났잖아요. 근데 그 멤브레인에 안티바디 붙은 거 뗄 수 있어요. 약품 처리해서 떼고 그 멤브레인에다가 다른 종류의 안티바디 또 붙여서 볼 수 있어요. 즉, 세포 안에 단백질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 보니 내가 이 단백질에서 이 A라는 단백질 안티바디 붙여서 보고 그렇다면 A라는 단백질의 발현이 줄었다. 그러면 그 세포에서 B라는 단백질의 발현은 어떤가 보고 싶으면 A라는 안티바디 떼고 거기다가 다시 단백질은 멤브레인에 있으니까 B라는 안티바디 붙여서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던도 DNA는 멤브레인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브만 이거 붙였다가 또 다른 거 붙였다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한 멤브레인 2장 가지고 여러 종류의 프로브를 붙여서 이런 변화가 내가 실험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멤브레인에다가 프로브를 바꿨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결국 내가 뉴클레오존 매저를 실험을 잘못한 게 아니라 같은 건데 프로브의 위치에 따라서 이 레더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은 뉴클레오존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 부분은 뉴클레오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서더블러 실험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실험 잘 안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다 시퀀싱을 돌려버려요. 이 시절만 해도 시퀀싱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걸 일일이 DNA, mRNA 처리해서 DNA 뽑아서 젤에 걸어서 프로브 붙여서 강사는 다 쏘여가면서 이렇게 실험들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언제적 실험이냐면 이게 2003년도 논문이고요. 2001년도, 2002년도 때 내가 했었던 실험이에요. 여기 있는 김앤 디니저 내가 포닥할 때 나와 나의 보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포닥할 때 NIH도 포닥할 때 실험을 해서 그때만 해도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막 이제 나오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실험을 해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크로마틴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해서 논문에 나갔었던 그림을 하나 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가 위키피디 근접 리모델링 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봤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여러 번 교재에도 그 인다이렉트 엔드레이블링이었고 MNA에서 뉴클레오존 포지션이 이렇게 제일 사진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역시 그 인다이렉트 엔드레이블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때서 ATP 디펜던트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나중 얘기 크로마틴 컨포메이션 픽처에서 KC 베이스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가 이렇게 있냐 이렇게
보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